어때요? 나는 이렇게 가르치면서 재미를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재미를 느끼고 있나요?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정책이라는 것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짧은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게 느꼈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깊게 들어가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모든 장단점을 다 커버할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 산재란 업무상의 부상, 질병, 사망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더불어서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성을 보면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누구의 과실을 물어보지 않겠다. 근로자의 과실을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전액은 누가 부담한다? 이제까지 사회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했잖아요. 산재 같은 경우는 비용의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심사 및 재심사 청구가 있고요.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적용 대상입니다. 어떤 사업장은 가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 가입 대상이고 적용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까지 건강보험, 고용,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근로자의 기준이 어디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월로 치면 60시간 이상 일한 분들을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재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다릅니다. 산재 같은 경우는 15시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일을 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산재보험 가입 적용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직장이, 그 회사가 산재를 처리 안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신고를 하시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소급해서 가입해야 되고 산재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시사적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가입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적용 대해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업이라든지 이러한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적용 대상이고 산재가 아니라 그 각각의 영역에 산재와 유사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보험가입자,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단위로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산재보험의 급여, 여기에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요양급여라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뭐냐면 산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잖아요. 입원하거나 치료할 때 그 입원이나 치료비를 어디서 산재보험에서 내주는데 그것을 뭐라 그런다? 요양급여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치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단 여기에서 3일 이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서 산재가 발생해서 요양을 하다 보니까 취업하지 못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급여,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 주는 것을 휴업급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평균 임금과 뭐가 있어요? 통상임금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평균 임금은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이것저것 다 더해서 최종으로 받는 총액입니다. 세금 떼기 전에 총액이 평균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기본급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업급여를 받을 때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게 유리한가요? 평균 임금의 70%를 받는 게 유리한가요? 평균 임금의 70%를 받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다 포함해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70만 원을 받는 건데 통상임금은 이 100만 원 중에 기본급이 70만 원이라 그러면 70만 원의 70%인 49만 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에 70%를 받는다. 70% 받는데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70%냐 평균임금의 70%냐 이 앞에 있는 이 단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사망이 됐다 그러면 근로자가 사망하셨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유족급여가 지급이 되고요.
장애급여, 아까 국민연금에 장애 등급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장애 등급이 1에서 4등급까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산재에서 1에서 14등급까지 있는데 1에서 7급까지는 연금 형태로 받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8에서 14등급까지는 금액을 차등한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간병급여는 간병을 받을 때에 하겠죠. 그 다음에 직업재활급여라고 있는데 산재 이후에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지급되어지는 급여를 얘기하고요. 상병보상연금이 가끔 나오는데 상병보상연금은 아까 요양급여를 받죠. 근데 이 요양급여는요 2년까지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치료가 완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부담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2년까지는 요양급여의 이 타이틀로 급여를 받게 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요양급여는 이제 종료가 되고 상병보상연금이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받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특별급여가 있어요. 특별급여는 뭐 특별하게 더 받는 것 받긴 맞네요. 특별급여는 어떠냐면 산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환경 자체가 사고 날 수밖에 없는 환경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산재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사업주의 과실, 누가 봐도 이거는 사업주의 과실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죠. 그런데 소송을 하면 다시 그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 산재에서 어떻게 산재에서 근로자에게 특별급여를 돈을 더 줍니다. 고용주의 과실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송하지 않더라도 주고 이제 산재에서 누구한테 뭘 청구하죠?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충고하는 거죠. 특별급여를 근로자에게 더 준 것만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 특별급여는 언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산재의 원인이 고용주의 과실이라든지 과실이 인정이 되어질 때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겠네요.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산재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할 때요, 직장에 직인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산재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고용주들이 잘 처리해 줄까요?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할까요?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직장에 직인을 받지 않고 바로 서류를 제출해도 산재는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산재 신청을 했어요. 직인을 받지 않고. 그러면 산재공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아까 요양급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급해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기인성을 봅니다.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에 기인한 것이냐라는 거죠. 업무를 하다가 또 업무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말이 더듬어지는데요.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근로자가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하면 이분들이 보통은 농촌에 있는 분들은 뭐 과수원 일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월요일날 전화가 온 거죠. 아유 대표님, 제가 그때 금요일날 일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그때는 얘기 못했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치료를 해야 된대요. 산재 처리 신청할게요. 네. 그러면 대표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안 찍어줘요. 안 찍어줘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신고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산재보험 보험 심사팀에서는 뭘 하느냐? 이 종사자가 과거에 건강보험을 통해서 그래서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느냐, 허리 치료를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 기록들을 다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이 허리 통증이라는 것이 직장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지병, 과거로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것이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고용보험입니다. 여러분들 고용보험은 어떤 거죠? 일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아주 먼 곳에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출산으로 인해서 근로생활을 더 유지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원치 않게 해고를 당했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월급 급여가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보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랬을 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얼마를 받느냐, 또 얼마의 기간 동안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뭐냐면 6개월 동안 받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실업급여는 아니고요. 실업급여 사업 중에 구직급여가 있는데, 구직급여라고 얘기하셔야 맞고, 구직급여는 얼마를 받느냐라고 하면요, 최장 8개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뭐 할 것도 없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좀 깔끔하게 적어도 되는데, 원래 개발세발이라는 성격이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납입한 납입 기간에 따라서 받는 개월 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 30세 미만이다 라고 하면 첫 줄을 보시면 됩니다. 만 30세 미만인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다 그러면 3개월을 받고요. 3년 미만이다 그러면 3개월을 받습니다. 그러나 3년에서 5년 사이면 4개월, 5년에서 10년 사이면 5개월. 30세 미만은요, 아무리 10년, 20년을 내더라도 6개월이 최장입니다. 반면에 내가 30세에서 50세 사이다 라고 하면 1년 미만인 경우는 3개월, 3년 미만은 4개월, 5년 미만은 5개월, 10년 미만은 6개월, 10년 이상 낸 경우는 7개월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50세 이상이고 아니면 연령이 5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나이가 30세든 35세든 장애가 있다 그러면 1년 미만은 3개월, 3년은 5개월로 뿡 뜹니다. 5개월은 6개월, 5년인 경우는 6개월, 10년 미만인 경우는 7개월, 그리고 10년 이상일 때는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서 구직급여는 최장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정년을 앞둬서 이제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몇 개월 받을까요? 8개월 받게 되겠죠,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이 제도들이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뭐 60세 이상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나이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유지하다가 65세가 지나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제는 실업급여가 실업급여가 아니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죠. 왜 제가 실업급여랑 구직급여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면, 과거에 시험 문제 중에 실업급여는 뭐 6개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거죠.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18개월 동안 적어도 180, 쉽게 얘기하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입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고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궁금하시죠? 기초일액의 5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월급의 반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 월급이 200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 받을까요?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기초일액의 50%와 최저 기초일액의 90%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아주 고액의 월급을 받지 않는 경우는 기초일액의 50%보다는 최저 기초일액의 90%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초일액의 90%를 산정을 하면 뭐 15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아까 산재 같은 경우는 3일의 대기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구직급여 같은 경우는 7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은 그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성보호급여로는 육아휴직 1년 동안 받을 수가 있죠. 만 8세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갖고 있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있어요.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요, 2018년 이전에는 통상임금, 아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 그랬는데 이번엔 통상임금이네요. 통상임금에 얼마? 60%를 신청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를 신청할 수 있다? 80%를 지급한다라는 것이 2018년에 변화됐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두시죠.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 마치고요. 자, 빈곤과 공공부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빈곤의 개념과 측정 이러는데
여러분들 뭐 조사론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죠.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요. 절대적 수준에서 빈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봤을 때 라운트리 방식과 오르산스키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이 라운트리 방식은 전물량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르산스키 방식은 반물량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라운트리 방식은 바스켓 방식이라 그러는데 전물량 방식이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생필품들을 다 담습니다. 쌀도 담고 그 다음에 뭐 칫솔도 담고 뭐도 담고 다 담아요.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계산을 해서 최저 생계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라운트리 방식, 전물량 방식이고요. 반면에 오르산스키 방식은 반물량 방식이에요. 그 중에서 뭐를 기초로 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오르산스키 방식은요, 그 중에서 식료품비만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적 빈곤 수준을 계산하겠다라는 것이 오르산스키 방식이고요. 이 식료품비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엥겔지수라고 하죠. 엥겔지수. 이 엥겔지수는 가구 소득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자, 여기에서 과거에 보기에 이런 보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자, 저소득 국가는 이 엥겔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니까 가구의 총 지출 중에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엥겔 지수인데,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 엥겔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왜? 돈을 벌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문화비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에서는 엥겔 지수가 높아지고, 이렇게 잘 사는 국가에서는 문화라든지 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엥겔 지수가 작아져요. 근데 제가 작년엔가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엥겔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빈곤 수준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엥겔 지수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엥겔 지수는 전체 소비 물량 중에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이게 높아지면 선진국이 아니라 약간 후진국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상대적인, 아까 라운트리 방식과 오르산스키는 절대적인 빈곤을 계산하는 거였다 그러면 상대적 빈곤은 말 그대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빈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라운트리 방식, 전물량 방식으로 해서 빈곤 수준을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 우리나라에 뭐예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변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의 기준을 전물량 방식이 아니라 뭘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중위소득은 뭐냐면 우리 근로자 소득을 맨 작은 사람부터 맨 높은 사람까지 일렬로 쭉 늘어났을 때 가운데 사람이 갖고 있는 소득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상대적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5년 기준으로 뭘로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주관적 빈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빈곤의 측정입니다. 빈곤율과 빈곤갭이죠. 빈곤율은 뭐예요? 말 그대로 빈곤 수준, 어떤 일정 수준 밑에 있는 사람의 수라고 하면 빈곤갭은 그 사이의 갭이죠, 갭. 예를 들어서 빈곤 수준이 요 정도라고 합시다. 하면 여기에 다섯 사람이 있고 여기에 다섯 사람이 있어요. 빈곤율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 빈곤자의 비율이기 때문에 50%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빈곤의 갭은 이 차이예요, 차. 자, 이게 빈곤의 갭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똑같은 빈곤한 사람인데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러면 빈곤율은 얘랑 같다라는 거죠. 그죠? 이 밑에 포진되어 있는 빈곤선 이하에 5명이 있으니까 빈곤율은 같은데 빈곤 갭은 어떻게 돼요?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빈곤율과 빈곤갭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센의 빈곤 지표는 빈곤율과 빈곤갭, 상대적 불평등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계산하는 식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특히 빈곤율과 빈곤갭은 요 보기로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죠. 소득 불평등. 자, 소득 불평등은 뭐냐면 빈곤하냐 안 하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어떤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느냐, 뭐 이러한 문제죠.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면요, 상위 1%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11%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위 10%의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이요, 2018년 기준으로 한 45% 정도 된다. 그러니 빈곤 그 소득 불평등이 상당히 심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상위 10% 10사람, 100사람 중에 10사람이 벌어들이는 게, 우리가 모든 사람 100사람이 벌어들이는 것에 한 45%를 벌어들인다니, 나머지는 90사람은 그 나머지 55%를 나눠 갖는다라고 하니 소득 불평등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 뭐 시장 소득이라든지 총소득, 가처분 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총소득은 시장 소득의 공적 이전 소득 있죠. 아까 그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 이런 걸 다 포함한 최종 소득을 총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처분 소득은요, 총소득에서 제외할 걸 제외한 거 있죠. 반드시 내야 되는 어떤 소득세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거 반드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낸 나머지 내가 어떻게 보면 쉽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시험에 또 나오는 것 중에 소득 불평등의 측정이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이렇게 굳이 같은 개념을 이렇게 이름 달리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억하세요. 10분위 분배율은 이 사람들의 소득을 10등급으로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상위 20분의, 자, 10분위 같은 경우는 상위 20%의 소득분에 하위 40%를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커지는 게 소득 불평등이 높을까요? 작아지는 게 소득 불평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 커진다라는 것은 하위 40%의 소득이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값이 커진다라는 것은 소득 불평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반면에 5분위는 좀 달라요. 5분위는요, 하위 20%와 상위 20%입니다. 상위 잘 사는 사람이 분자로 갔기 때문에 이 값이 커진다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불평등이 커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10분위의 값이 커지는 거랑 5분위의 값이 커지는 것은 불평등은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다. 이거 기억을 해 두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진위계수가 있네요. 진위계수. 여러분들 진위계수 한번 들어보셨죠?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누적 가구 비율이고 이건 누적 소득이라고 합시다. 누적 소득. 자, 그러면 어떨 때 가장 소득 불평등이 없을까요? 자, 10사람이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쉽게. 자, 10사람이 어떻게 벌었을 때 소득 불평등이 전혀 없는 걸까요? 자, 100만 원 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10사람이 얼마씩 가지면 10만 원씩 가지면 소득 불평등이 제로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10개로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소득이 얼마일 때? 10만 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의 소득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근데 누적이니까. 두 번째 10만 원에 두 번째 사람의 소득이 10만 원이니까 얼마일 때? 20만 원. 세 번째는 30만 원. 열 번째 사람은 이 앞 사람의 소득까지 다 했으니까 100만 원일 때 이 점을 다 연결했더니 이렇게 일직선으로 갔을 때가 소득 불평등이 없는 상태죠. 모두 다 동일한 금액을 벌어들인 거죠. 반면에 소득 불평등이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이것을 로렌츠 곡선이라 그러는데, 로렌츠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봐봐요. 첫 번째 사람이 벌어들인 거 10,000원. 두 번째 벌어들인 것도 10,000원이니까 여기 한 2만 원 정도 갔고요. 뭐 98번째 사람이 벌어들인 것도 다 더했더니 결국 1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벌어들인 게 이만큼 돼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벌어들인 게 이만큼과 이만큼이고 나머지는 98명이 이 정도니까 소득 불평등이 제일 심하죠. 자, 그래서 계산합니다. 소득 진위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시험에
A, B, O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적힙니다. 그래서 삼각형 A, B, O 면적 분해 뭐 이거 어떻게 하죠? 저도 수학을 요 빗금친 면적 있죠? 이 호의 면적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진위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위계수. 자, 그러면 진위계수가 1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1이라는 것은 뭘까요? 분모와 분자가 같을 때죠. 분모가 삼각형이니까 분자도 삼각형일 때죠. 그건 뭐예요?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라는 거죠. 왜? 99번까지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가 마지막 한 사람이 여기에 갔으니까. 소득이 불평등이 가장. 그래서 진위계수는 0에서 1 사이까지인데요. 이 값이 1로 갈수록 불평등이 가장 큰 거고 0으로 갈수록 아까 0으로 가서 이 부채 이거 내죠. 요 면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자, 이제 공공부조의 일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요. 공공부조는 국가 책임 선별적 대상을 선정한다라는 것, 자산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장점은 뭐냐 하면 목표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부조의 장점은 뭐예요? 수직적 재분배였죠.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라 그러면 공공부조는 수직적 재분배였고요. 단점은 뭐냐면,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낙인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 아까 제가 뜬금없이 여기다 막 설명했었죠. 1944년에 조선 구호령이 있었고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99년에 뭐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2000년이라고 되어 있죠. 2000년은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과 시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1999년 9월 7일은 만들어진 해이고 2000년은 시행된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중에 국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는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해서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적 빈곤을 라운트리 방식을 통해서 그 빈곤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을 했다 그러면 2015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이 방법으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비를 생활보호 대상자의 유무를 자격을 이제 검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 기준을 보면요, 보장에 다니는 가구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지붕 안에 살고 있는데 나는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될 수가 원칙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가구에서 내가 생활보호 대상이면 부모님도 그 가구원 전체가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급여의 보호. 자, 이거는 생활력이 없어서 정말로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되어지는 그런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급여의 기본 원칙은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보충급여, 일부 소득이 있으면 그 나머지를 보충해주는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뭐 가족이 먼저 부양하는,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먼저 부양해야 되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차액을 생계비로 지급하겠다라는 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타급여가 들어오면 그것도 소득으로 일단은 잡고 나머지를 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보편성의 원칙,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급여의 종류 보면요. 2015년에 바뀌면서
이제 급여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그 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 안에 의료급여라든지 소득급여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다 하나로 묶였었는데 이제는 크게 네 가지로 쪼개진다라는 거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을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을 일렬로 나눴어요. 가운데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소득보다 100분의 30 이하이면 무슨 대상자가 된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이게 작년에는 43%였는데 그래서 우리 교재는 43%로 잘못되어 있어요. 왜? 1년이 바뀌었으니까 44% 올해기 2019년 기준으로 44%니까 주거급여는 아까처럼 1년으로 쭉 했을 때 가운데 사람의 소득의 44%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의료급여는 그 중위소득의 40%에 못 미쳤을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교육급여는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교육이 돼야 나중에 이 친구들이 뭔가 기술도 배우고 직업을 배워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제일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50%,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뭐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와 뭐를 비교하냐면, 우리 아까 가구 단위라 그랬죠. 가구의 소득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식, 우리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는 친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거는 소득 인정액이 아까 얘기하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 중위소득의 그래서 30이든지 44든지 50%든지 40%든지 이거보다 작아야만이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두 가지로 계산됩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되냐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는 거의 폐지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 일단 우선 얘기하고요. 확정되진 않았으니까 일단 살려놓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은 두 가지를 합칩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소득과 그 다음에 재산을 뭘로 바꿔요? 소득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더해서 얘를 합하면 소득 인정액이 된다라는 거죠. 자, 소득평가액은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습니다. 그죠? 급여를 받아요. 그죠? 월급을 받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죠. 가족 특성비라고 할까요? 교육비라든지 이러한 특성비가 있죠. 특성비를 뺍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있죠. 이것을 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30만 원이다. 근로소득이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얼마가 남아요? 50만 원이 남네요. 50만 원. 그죠? 그러면 이게 50만 원이 전부 다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뭐냐면, 이게 좀 재미있는데요. 재산은 뭘로 바꿔요? 소득으로 바꾼다라는 게 참 재미있죠. 재산에는 세 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무슨 재산? 보통 재산이 있죠. 뭐라 그럴까요? 일반 재산이요. 일반 재산,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그죠? 금융재산 있죠? 은행에 맡겨둔 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가 있네요. 자동차. 자동차는 별도로 나오네요. 자, 일반 요부터 볼게요. 자, 일반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재산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초공제액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요, 이런 부동산의 기초공제액이요, 도시지역이냐 농어촌 지역이냐 약간 다른데 대충 4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좀 계산하기 쉽게 한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기초공제액이 있어요. 일반 재산의 기초공제액 4천이라고 칩시다. 그럼 얼마가 남으면 1천만 원이 남죠. 1천만 원에 이제 환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재산 환산율이라고 대충 4.17% 정도 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41만 7천 원 정도가 뭘로 잡히는 거예요? 소득으로 잡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재산, 여러분들이 통장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잖아요. 저는 마이너스인데 여러분들도 많지 않다라고 치면 한 800만 원이 있다라고 쳐요. 기초공제액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제시합시다. 그럼 500만 원이 남죠. 이게 6.16%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정확하지 않네요. 이 끝자리는. 그래서 500만 원에 이거를 고르면 5, 6, 30 해서 30만 원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소득 인정액으로 되는 거죠. 플러스 41만 원, 플러스 30만 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놈의 자동차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하러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자동차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경험해 보셨나요? 네, 왜냐하면 얘는 더도 덜도 말고 이 비율이 있잖아요. 환산율이 얼마냐면 100%입니다. 100%. 여러분들이 아주 노후된 자동차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뭐 8년 됐는데 자동차 가격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게 얼마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3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 자동차 하나 있고 이게 300만 원 플러스 300이 돼버려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자동차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론 10년 이상 된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있어도 생업을 위해서 활용되는 이러한 자동차들도 이 자동차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재산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것 참고하시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산한 이것이 뭐보다 중위소득의 40%든 50%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인 가족의 중위소득이 한 200 몇십만 원 정도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2인 가족의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치면 200만 원의 50%, 이 계산한 게 100만 원 이상이면은 교육급여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계산했더니 100만 원이 좀 넘네요. 그러면 2인 가족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3인 가족의 뭐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칠까요? 그러면 300만 원에 150이니까 자동차가 없다라고 치면 150만 원보다 작죠. 그러면 뭐예요? 교육급여라든지 의료급여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장제급여가 있는데요. 장제급여 건강보험에서도요, 장제급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건강보험에서는 사라졌고요. 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장제급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사를 치를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끝으로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아까 이렇게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는요,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데 요 두 가지만 우리가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일간 수급자는 뭐냐면 아까 단위가 가구라 그랬잖아요. 이 가구 안에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이 소득 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가구 원수가 전부 다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일반 수급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거나 임산부이거나 어르신이거나 이러한 조손가족이거나 이러한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 가구는 수급자에 대해 일반 수급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35세에 아들이 있어. 근데 일을 하지 않아. 그래서 소득 기준은 이것보다 낮아. 그런데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뭘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를 해주냐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를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을 조건부 수급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빠른 속도로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머리가 지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론 참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그램과 정책 대안들을 국가에 많이 제시해 주시면 사회복지가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도 잘 준비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고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사회복지 1급 합격하려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제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에 또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과목을 들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